백운기의 시사 1번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결국 검찰이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대장동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의혹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어제 여의도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정감사도 중단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정치 탄압이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또 여당은 법 앞에 성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전국은 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짚어보죠. 백운기의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장윤미 변호사,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 부원장께서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김용 부원장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고 네. 부원장이 몇 분이에요? 상근이 한 3명 정도 되고요. 예. 비상근이 한 10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김용 부원장도 이번에 현근택 부원장 될 때 같이 되셨나요? 그렇죠. 지난주 화요일 날 11일 날 임명장 받았죠. 그럼 방을 같이 써요? 방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연구원이라 한 층을 이렇게 쓰는데 원장 방은 있는데 부원장 방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검찰에서 뭘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마 같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자리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회의 임명장 받는 날 한번 가보고 아마 상근 부원장들은 회의를 한두 번 더 했다 그래요. 인사위원회나 이런 거 했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무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매일 출퇴근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공보국이나 대변인실 이런 데도 보면 그거 다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은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기 책상이 있고. 예. 근데 정무직 당직자들은 어찌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지금 대선 때 뭔가 썼던 거 아니냐. 결국 이제 정치자금법이라는 게 대선 때 그거잖아요. 예. 근데 대선 때는 일단 아니었고 부원장이. 그다음에 그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연구원의 컴퓨터는 거기에 이제 당의 무슨 정책이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있단 말이죠. 그전에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썼을 테니까. 지금도 김용 부원장이 혼자 쓰는 컴퓨터는 아니고. 근데 그거를 압수수색해 가면 민주당이 기본적인 어떤 내부의 자료 같은 걸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의심하는 거죠. 걱정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정당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네. 궁금해할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현근택 부원장은 지금 비상근입니까? 그렇죠. 네. 김용 부원장은 상근이죠. 상근이고. 근데 상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 회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정무직이라는 거 우리 상근 해봐야 이분이 급여는 없습니다. 법인카드 150만 원 정도 주는 정도예요. 네. 다른 건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자들 만나거나 아니면 할 때를 하는 거라서 무슨 회의라든지 아니면 무슨 할 때는 아마 상근 부원장들은 회의에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원장도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이 이제 항시 와서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 당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들, 박사급들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와서 항상 일을 하죠. 지금 연구원장은 노웅래 의원이 그렇죠. 맡고 있지요. 예. 그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 거기에 출퇴근은 안 해요. 그러니까 회의할 때 정도 오는 것이지 회의나 주최하거나 몇 번 정도 하는 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를 자리를 기본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선 때 그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컴퓨터는 제가 보기에 어느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이 쓰는 컴퓨터고 대선 때 썼던 건 아니고, 더구나 임명이 지난주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자료를 갖다 놓거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제 검찰이 연구원 압수수색 들어갔지 않습니까? 하려고 했었죠. 예, 하려고 했죠. 그랬는데 7시간 40분인가? 네네. 대치하다가 결국은 못 했는데, 그러면은 어제 민주당에서 압수수색을 막은 이유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였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통상 아마 이제 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제 체포되면서 그 변호인이 체포하는데 동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체포 수사 받을 때 같이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변호인이 그분인데 이제 그분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보통은 아마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불러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변호인이 여기도 압수수색할 때도 참석하고 왜냐하면 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할 수 있는데 어제는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수사 그러니까 그 조사대 들어가는 분이 있어서 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말씀처럼 아니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열흘도 안 됐고 사실은 거기에 그냥 회의 한 분도 왔다 갔다 한 정도인데 그 컴퓨터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김용 부원장 컴퓨터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 있던 그 컴퓨터 그걸 보겠다.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앞서 현장에 가보면 영장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용이 쓰던 컴퓨터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검사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내용을 봐야 이게 그 사람이 쓴 건지 안 쓰는 건지 알 수 있다. 아.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예를 들어 쭉 다 봅니다. 그래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서 그럼 이제 또 얘기하죠. 아 이거는 김용이 쓰던 게 아니다 그러면 아니 내용을 다 봐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안 썼는지 어떻게 하느냐. 빼돌렸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장에는 김용 쓰는 컴퓨터가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종종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왔지만 어떤 컴퓨터가 김용 원장이 썼던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일단 전체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검찰에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것은 부당하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변호인들 입회하잖아요. 변호인들이 그걸 그렇게 내비두겠습니까? 영장에 적시된 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해라라고 하겠지. 다 본다고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그거는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법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것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은 아니잖아요. 법원의 판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직권까지 해봤고 지난번 2017년도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하면서 보수우파 쪽 진영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조사하고 100여 명 구속시켰어요. 그때도 그러면은 보수파 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다 이중잣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들이 3일밖에 출근을 안 했고 거기에 뭐가 있겠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면 변호인들 다 입회해가지고 그냥 압수수색 받으면 되죠. 그래서 자신들 문제 없음을 입증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정상적인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물리력으로 막는다라는 것은 방금 뭐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반론을 하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호인은 조사받으러 간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조사받으러 간다고요? 입회를 입회하러 갔을 입회. 때 조사받고 예. 있었잖아요. 아니 그 뭐 다른 변호사들 아니죠. 일단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일단 가야 되는데 그 말씀처럼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입회하라는 거니까 조사받으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영장 집행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웅 의원도 영장 그 항고를 했던 게 그거잖아요. 김웅 의원이 쓰는 컴퓨터였는데 보좌관 컴퓨터까지 다 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 보니까 그건 아니다. 내가 좀 관리하는 편집이 아니다. 근데 그거는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방은 따로 있고 보좌관들 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웅 의원이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는 게 딱 명백히 구분이 되는데 이 민주연구원이라는 데는 그게 구분이 안 됩니다. 당직자에게 쓰는 건 돼요. 상근에게는 따로 근데 컴퓨터가 상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상근이라는 게 매일 출퇴근해서 매일 쓰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회의 있을 때만 가는 것이지. 말씀드렸잖아요. 급여가 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상근 비상근을 왜 나눠요 그럼? 아니, 그 회의에 참가하거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근은 회의도 안 부르죠. 상근은 회의 때 부르는 건데 그걸 마치 저는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당직이나 아니면 선거에 대한 개념 이런 거 잘 모른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뭐 압수수색 이렇게 현장에 나가 보면 무슨 임명장 받거나 아니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거하는 분들은 다 알죠. 임명장 100만 장씩 찍는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당직자 지금 말씀처럼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주고 받은 게 예를 들어 대선 자금과 관련된 거 대선 때 쓴 거라면 대선 때 썼던 걸 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이게 임명된 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회의 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건데 이때 선거와 관련된 자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예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채널A 압수수색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채널A 때도 한 2, 3일 대치하다가 우리가 이의 제출하겠다.
키워드 같은 게 자료에 있으면 어저께 그렇게 박범계 의원이 제시했거든요. 우리가 그럼 협조하는 차원에서 임의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관련된 사건 키워드 같은 거를 쳐서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선거 때 김용 의원이 썼던 내용이라든지 그걸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다 그러면 더 달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어쨌든 다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민주당 분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뭐 정당 생활을 기본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상근자가 들어가면요 자리랑 컴퓨터를 따로 줘요. 그러니까 비상근들이 예락 10명이라면 그냥 책상하고 컴퓨터 한 2대 주고 그냥 나와서 나올 때 써라 이러지 상근도 공용 컴퓨터와 자리를 쓴다라는 것은 정당 시스템상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성철 소장 말씀은 죄가 없으면 압수수색을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떳떳하게 압수수색에 응하고 그리고 이제 뭐 결백을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당 사상 검찰이 야당 당사를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인가요? 2006년도에 한나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98년도에 선거 끝나고 나서도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고 2000 몇 년도요? 아, 뭐 차떼기 사건 그걸 때 2006년에 예. 무슨 당원 뭐 조작 사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야당 당시 한나라당 당사를 예. 좀 압수수색하려고 했었다고 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2년 대선 끝난 다음에 차떼기에서 대선 자금 네. 관련해서 또 당사를 압수수색하려고 했었고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영근 의원 잡으러 온다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당사를 둘러싸가지고 뭐 압수수색한다, 뭐 당사 진입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이 압수수색에 성공했습니까? 못했죠. 예.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막 그런 사례들을 들면서 야당 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검찰이 압수수색하려고 했을 때 막아섰을 거고 막았죠.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했겠죠. 했겠죠.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당 주장은 틀린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당원 명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돈 문제잖아요. 자금 문제. 차떼기는 돈 문제 아니었나요? 차떼기도 돈 문제였죠. 근데 그때도 하여튼 야당 탄압이라고 막 옹호했어요. 야당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당한 대선자금 수사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 그렇게 얘기하면서 니들 받아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당시 입장만 바뀌면 여야가 똑같은 말들을 하는 것들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검찰이 자신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 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사법적인 시스템을 그래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그러면은 똑같이 정치 탄압이라고 하겠냐고요. 검찰의 정당 압수수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직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군요. 그런 것 같아요. 당사를 압수수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이제 결국은 있어요? 대치 끝에 물러서기는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장윤비 변호사께서는 어제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수사만 놓고 봤을 때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했죠. 자택 압수수색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처음엔 긴급 체포다 이랬는데 어쨌든 영장으로 체포 영장도 발부받아서 인신도 딱 확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였을까? 물론 뭐 수사 밑작업은 했겠지만 전 유동규라는 인물의 이 석방과 관련해서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밤 12시 자정에 석방됐잖아요. 예. 유동규 씨. 구속기간이 만료됐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 추가 기소를 합니다. 다른 죄로. 그래서 구속기간을 연장을 해요. 왜냐하면 1심 재판 중에 6개월밖에 사람을 가둬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죄로 이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 지금 내보내면 안 된다라 해서 사건을 막 덧붙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로서는요, 그 당시에 지금 진술을 하는데 저는 그게 팩트일지도 의문이에요. 자기는 나가야 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내심으로. 검찰에 아마 수사를 협조하는 외형을 갖고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죄 수사가 진행 중인 거니 지금 또 다른 죄로 피해자 신분에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일상으로 복귀는 영 멀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수사에서는 뭐 뇌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다면 유동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금의 성격과 관련해서 뇌물 8억 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법정형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기본적으로 법정화된 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돈을 수수하라고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긴 거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뇌물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검찰의 입맛과도 저는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정치자금, 대선자금 더 윗선으로 겨냥하는 아주 명백한 게 되잖아요. 그 선택과 관련해서 여기에 오염이 과연 없을 것인가, 그 진술에.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은 뇌물, 이 돈의 흔적이 없죠. 현금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수표랑도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한다면 굉장히 그걸 신뢰해요. 본인들이 수사의 성과에 내야 되면 더 그렇겠죠. 그럼 유동규의 말을 100% 지금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국면에서 본인이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돈의 뒷받침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더 명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는 과연 지금 김용 씨 굉장히 반박 세게 하고 있는데 이게 팩트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 전 당연하게도 열려 있다라고 보고 이게 이 유동규 씨에 너무 검찰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남욱 변호사도 거의 같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법원의 영장이 나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남욱 씨를 통해서 김용이 8억 원을 수수했다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만의 진술뿐만이 아니라 남욱까지의 진술이 좀 일치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얼마를 줬다까지 진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신빙성을 믿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당이 자꾸 검찰의 수사에 대한 편파성 그리고 뭐 정치 탄압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우리가 뚜렷이 계속 얘기했던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야지 민주당이 이거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식이냐라는 것은 좀 자,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고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이해하시지만 과연 검찰의 민주당 압수수색이 정당한 거냐 이렇게 이제 장유미 변호사께 여쭤봤는데 장유미 변호사는 유동규 씨 석방이 어떤 하나의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유동규 씨가 그동안에 이제 구속돼서 계속 그 판결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제 갑자기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구속 기간이 끝나서 풀려난 건데 그걸 두고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지요. 혹시 뭐 협상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동규 너 풀어줄 테니 확실하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진술을 좀 해라. 이런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김의겸 의원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풀려나게 된 상황에서 갑자기 김용 부원장의 8억 수수 혐의 이걸로 이제 긴급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뭔가 유동규 씨로부터 김용 부원장의 8억 수수와 관련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석방이 왜냐하면 병합 신청을 해요. 그 해당 재판부에 우리가 추가로 수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기소하겠다라고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동규의 석방은 명약 관화한 그냥 전제예요. 팩트예요. 그 상황에서 이 김용이라는 사람과 같이 사회에 있을 때 뭔가 입을 맞출 수 있겠구나 내지는 증거를 같이 맞출 수 있겠구나는 우려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움직였던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동규 씨 진술 저는 아마 남욱 변호사도 그리고 뭐 전달해 줬다는 아주 구체적인 인물이 새로 이 영장에 적시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수사는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은 그렇다면 이게 김용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주타겟은 아니잖아요. 이재명이란 단 대표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까지 경위에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안희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문을 굉장히 좀 꼼꼼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구도라면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했겠죠, 검찰이. 근데 그게 되지 않아요. 대선 캠프를 운영했을 때 이런 돈 부정적으로 수수했다라는 혐의는 벗어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하고 알리느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이걸 이재명 대표가 알았겠느냐?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저는 검찰이 확보하기 제가 어렵다고 자꾸 봅니다. 말을 해서 죄송한데 한마디만 좀 할게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나온 거에 의하면 이제 김용 씨를 잘 아는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용은 되게 소심해가지고 돈 500만 원도 자기 마음대로 못 받고 못 쓴다.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허락? 아니면 인지? 그런 게 있었을 거다라는 식의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에요. 보도가 나왔었고, 만약에 유동규 씨가 허위 진술을 했거나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을 끊을 수 있고 민주당 진영 자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는요,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저 양심선언 하겠습니다. 저 협박받아가지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러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 씨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진술에 의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 유동규 씨를 접촉을 해서 어떠한 방식의 입장을 밝혀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유동규 씨가 진술을 번복한다면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정치 보복이고 허위 진술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보태면 사실은 이제 저는 사실은 위례 신도시 추가 기소할 때 약간 이상했어요. 왜 그러냐면 위례 신도시하고 대장동은 같은 구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왔거든요. 근데 대장동 건에 대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할 때는 처음에 이제 뇌물을 했다 그다음에 배임을 했거든요. 당시에 영장은 어떻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냐면 뇌물액이 8억이었어요. 그리고 700억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 그렇게 됐는데 2차로 추가 기소한 거 증거인멸, 그 전화기 문제, 그 부분이 이슈한 거였고 3차 기소가 이제 위례 신도시 건이었는데 그때는 뭘로 했냐면 뇌물로 안 했어요.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이라는 거는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딴 사람 돈 벌게 해줬다. 그때 좀 이상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같은 구조고 그 사업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뭔가 이득을 줬으면 다 뇌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지금 장 변호사 말씀처럼 위례 건으로 만약에 추가 영장을 청구했으면 만약에 뇌물로 하고 청구했으면 제가 보기에 발부됐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은 부패방지법하고 뇌물의 형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다릅니다. 부패방지법은 우리 김영란법 전법이잖아요. 그걸로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정치자금 사건이 어쩌면 대부분 이제 진술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우연히 치고는 하필이면 이제 석방되는 날 체포됐잖아요. 그게 어쨌든 사전에 어쨌든 김의겸 의원은 어느 정도 뭐 낌새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뇌물 파득 받은 거는 반인이 받았을 때는 이게 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몇십 년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나는 그냥 단순히 전달만 했다. 줬다 누구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전달자예요. 그리고 정치자금법도 어찌 보면 주범이 아닐 수 있어요.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갖다 줬다라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700억이거든요. 예. 700억 약속하기로 한 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뇌물이나 알선수재에서는 약속만 해도 성립됩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농담으로라도 야 이거 우리 반땡하자 뭐 50% 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녹음하거나 증거로 제시했을 때는 또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업에서 우리가 농담으로라도 야 그거 되면 반땡 줘야지. 야 그거 되면 뭐 한 30%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판 검사들이 보기엔 주기로 녹음됐으니까 주기로 한 거야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사회에서는 반땡하자 이런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근데 주기로 약속한 게 만약에 기소하고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면 유동규는 제가 보기에 평생 살아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유동규한테는 약점이 있는 거라서 저 충분히 지금 협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딜에 대해서 가능성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난해 9월에 처음 공론화됐습니다. 근데 이번 영장에 따르면은 돈이 오고 간 시점, 그러니까 최초 발화점이 남욱에서 정민영에서 유동규, 유동규에서 김웅 이 구조잖아요. 같은 게 4월에서 7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또 돈이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해요. 뭐 지금 저도 보도로 보고 아는 겁니다만. 그러면은 이제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안희정 사건처럼 김용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임계철선처럼 이렇게 작업합니까? 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보죠.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연루됐고 당이 전체 운명이 걸린 듯이 대응을 임계철선식으로 하냐 이거죠. 저는 그거는 잘못된 대응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리 대응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온 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사실관계들을 일부분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그렇게 좀 분리 대응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당의 존망과 운명이 걸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대응해버리면 출구 전략 어떻게 잡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오히려 발걸음을 되돌릴 수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미 이렇게 되면 국민들 뇌리 속에는 이재명 대표에 연관된 것 아니야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대응 전략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니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면 정말 하나의 이제 이 전선이 걸리면 전부 다 터질 수밖에 없는 임계철선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중을 생각한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찰이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온당하다 온당하지 않다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짤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 전체적 대응하는 건 저는 이것이 정무적 판단에서 옳은 것인지라는 생각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그렇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만약에 대표가 뭐 기소가 되더라도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치기도 했고 그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것이다. 그런 예상,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서부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많은 이 여지들 그다음에 어쩌면 당이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밖에 없을 구조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블랙홀이 될 것이다. 그런 예견들이 있었고 분석도 했었잖아요. 결국 이제 온 거죠. 왔는데 이제는 이게 그러면 여의도에서 강성대치는 정치적인 빙하기로 접어들겠지만 그렇다고 법률적 진행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을 민주당도 율사 출신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정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사실 오늘 어제 그 체포도 그렇죠. 보통은 이제 피의자들이 있으면 소환 조사를 보통 하거든요. 소환 조사 한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면 이제 영장 발부하는 시기인데 어제는 이제 체포도 하고 압수수색도 동시에 했거든요. 이제 특히나 뭐 체포영장 발부야 특히 이제 구속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관계를 따집니다 말씀처럼. 그리고 체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환 조사를 응하는 게 또 보는데 압수수색 당에 대해서 지금 뭐 민주연구원이 이제 당을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은 뭐 같은 건물에 있고 어쨌든 그 자료 같은 걸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할 필요가 있었냐. 그리고 이제 뭐 자꾸 법원에 내줬다 그러는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 법원에 내준 거예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발급을 해줍니다. 네, 15점 잠깐 듣고 이어갈까요?